안녕하세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한글도 다 읽고 쓰실 줄 알까요? 배우지 못하여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태를 문맹, 일명 까막눈이라고 하는데요. 지속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교육 과정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이 무려 1.7%로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해요. 1945년 해방 당시에는 문맹률이 무려 78%였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게 줄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비해 요즘 사람들은 한글을 대부분 읽고 쓰실 줄 알 거예요. 하지만 50년대까지도 문맹률은 무려 30%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 세대 중에는 글자를 잘 읽고 쓰실 수 없는 분들도 많으셨죠. 이렇게 예전에 글자를 배우시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글 학교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읽게 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글자를 읽게 된다고 해서 모든 분이 기쁘신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비밀도 있는 법이죠. 특히 그것이 오랜 시간 자신을 속여온 아끼는 사람의 거짓말이라면 더더욱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봐도 참 고운 분이에요. 예전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실까 싶을 만큼 고운 외모를 볼 수 있죠. 저희 어머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를 본 분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어릴 때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희 어머니는 참 곱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괜히 제 어깨까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아마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랑 결혼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예뻤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평생을 사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 저 집 일손을 거들러 다니시다가 한 집에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벽돌 공장을 크게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공장이 꽤 잘 되어서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는 돈이 있는 집안의 도련님 같은 이미지였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또래인 어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착하고 성실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성인이 되기 전 할아버지의 공장은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까지 공장을 확인하시던 할아버지와 직원 몇 분이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공장은 문을 닫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공장 화재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에게 배상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잘못을 묻지 않았지만 그 당시 할머니는 공장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완강하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피해를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공장도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도 없으니 집안의 살림은 금세 궁핍해졌어요. 그나마 남은 돈을 가지고 할머니는 시내에 작은 수선집을 차리셨어요. 예전부터 손재주가 매우 좋으셨거든요. 아버지는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잘 나가던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놓였으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생활이 적응도 잘 되지 않았을 테죠. 그런 아버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게 어머니였다고 해요. 사고 이후 어머니는 할머니의 수선집에서 일하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자기 집에 들어와 일하던 어머니에게 당장 일자리를 잃게 해서 미안한 마음에 다른 부잣집에 일을 알아봐 준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 아니에요, 사모님. 그동안 수선일도 배우고 싶었고 사모님도 당장 다른 사람 쓰려고 하시면 돈도 여유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예전처럼 급여도 넉넉하게 못 주는데 그럼 언제든 돈 더 주겠다는 좋은 곳 있으면 거기로 가거라. 네가 지금 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냐? 네 인생도 챙겨야지. 네, 그럼 그럴게요. 돈 많이 준다는 곳 있으면 언제든지 갈게요. 어린 나이에 일도 서툴렀던 자신을 유독 잘 챙겨주었던 할머니를 어머니는 사고가 나자마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해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뒤바뀐 삶이 할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 시기
아버지는 잠시 방황하셨는데 동네 도련님의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선집 위 건물에 사는 서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는 자기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전과 변함없이 똑같이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옆에서 마음을 다독여주고 응원해준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나는 찬성이다. 내 아들이지만 경은이가 너한테 과분하지. 저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참한 아가씨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냐, 네가. 사모님, 아이고, 내가 사모님 아닌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소리냐. 난 경은이 네가 행복하면 됐다. 우리 아들놈이 못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너 고생 안 하게 더 잘하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두 팔 들고 환영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쯤 할머니의 수선집은 장사가 잘 되어 양장을 만드는 재단 가게도 같이 하시게 되었죠. 할머니도 어머니도 솜씨가 좋고 인품도 좋아서 주변에서 다들 무척 좋게 봐주셨어요. 할머니는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모르셔서 손님들의 주문 사항이나 영수증 등을 적는 것을 어려워하셨는데 어린 시절 글을 배워서 읽고 쓸 줄 아는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셨죠. 두 분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가게를 운영해 갔어요. 그맘쯤 아버지는 시내의 신발 가게에 취직해 구두 닦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가게에 구두를 맡기고 간 분들을 직접 찾아가 돌려주기도 하고 직접 도구를 든 통을 메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두를 닦아주기도 하셨죠. 넉넉한 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돈을 모으며 새 가족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예요. 어머니께서 임신하게 되셨고 아버지랑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마치 친딸을 보살피듯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아들이에요.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하게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고, 저는 우리 집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저를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죠. 가난을 벗어나 저희는 차츰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었어요. 저는 좋은 가족들 사이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자랐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아비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그래? 어젯밤에도 나 잘 때까지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요즘 일이 그렇게 많은 거냐? 아무래도 언제까지 구두가게에서 일할 수도 없고 구두방을 차리고 싶은가 봐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밤낮 없이 다니네요. 아이고,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너도 일하는데 일찍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고 아들도 좀 봐주면 좋으련만. 아니에요. 저렇게 열심인데 제가 도와야죠.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전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전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 후로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어쩌다 새벽에 집에 올 때는 술 냄새가 잔뜩 났어요. 가끔은 집에 왔다가 금방 다시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이런 사실들을 애써 숨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하셨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게에 계셨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물건을 던지고 쓰러뜨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어딨어? 어딨느냐고? 없어. 없다고. 당신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놓으라고. 여보, 이번엔 진짜 돼. 진짜야. 지난번에도 내가 얼마나 땄는지 몰라. 돈만 더 있으면 더 많이 딸 수 있어. 진짜야.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어머니랑 아들도 생각해야지.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당신, 우리 아들 다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몇 번만 제대로 따면 당신이랑 어머니 밤낮 없이 일 안 해도 돼. 우리 아들도 예전 나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여기 있다. 여보, 그건 안 돼. 안 돼. 그거 이번 주에 집세 낼 돈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로 이 집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따올게. 걱정하지 마. 여보, 안 돼. 안 돼. 문이 열리자 돈 봉투를 들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바지단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도 보였죠. 아버지, 우리 아들, 아버지가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엄마랑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등을 돌린 채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빠르게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우리 준이 왔니? 어머니, 아버지랑 싸웠어? 에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안 싸웠어. 우리 아들 걱정했구나. 배고프지는 않아? 엄마가 조금 전에 감자 쪄놨는데 간식 갖다 줄게. 방으로 들어가니 온 방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옷장과 서랍에서도 옷이 잔뜩 꺼내져서 흐트러져 있고 서랍에서도 물건들이 다 꺼내져 있었죠. 엄마는 부엌에서 잘 찐 감자를 그릇에 가지고 와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빨개진 눈으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오늘 있었던 일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응.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왜 싸운 건지, 아버지는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울었던 눈을 보니 왠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는 어머니를 보며 소리 없이 감자만 먹었어요. 그날 먹은 감자는 온종일 제 목을 꾹꾹 눌러막아 울지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집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집에 와서는 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을 훔쳐가거나 제 돌반지, 어머니의 귀중품 중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고는 했죠.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기를 바라다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주치지 않고 돈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고 아버지가 저랑 놀아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마주치면 이상하게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눈은 예전과 달랐거든요. 어딘가에 미쳐있는 광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무엇인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아버지 집에 오지 않으면 안 돼? 준이야, 아버지 집에 오는 거 싫어. 오면 맨날 소리 지르고 무서워. 준이야, 아버지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준이도 막 힘들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신가 봐.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 힘내실 수 있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드리자. 그럴 수 있지, 우리 준이? 응,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하면 엄마가 지켜줄 거지?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더니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애써 삼키며 말했어요. 응, 준이야, 우리 아들. 내 아들. 무섭지 않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내가 왜 너처럼 가난한 년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해? 처가에라도 돈이 많았으면 이 지랄을 하지 않았지. 다 너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제가 10살도 채 안 된 무렵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가게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부엌에 올려진 편지를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발견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셨기에 편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셨죠. 아니, 이게 뭐냐? 편지 같은데?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서 들고는 잠시 손을 바르르 떠셨어요.
어머니, 준이 아버지가... 어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편지를 읽고 할머니를 보더니 한참을 있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어머니, 준이 아버지가 아는 형님이 미국에서 세탁소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다녀온대요. 갔다 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 미국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비행기 값이랑 생활비 때문에 당분간은 돈을 못 보내줄 것 같다고 해요. 대신 급여가 어마어마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가족들 보면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얼굴 못 보고 간다고, 미안하다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잠시만 어머니 좀 잘 모셔달라고 그렇게 쓰여 있네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그 먼 곳까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안 그래도 요즘 구두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도 초대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준이도 미국 가서 잘하면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겠죠? 그건 그렇지만 너한테라도 상의했어야지. 이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쩌냐? 너 혼자 일하고 애 키우고 얼마나 고생인데. 그걸 그렇게 말도 없이 훌쩍 떠나. 전 괜찮아요. 저에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준이 아빠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잘 돌봐주고 잘 챙겨주시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착해서 어째. 나중에 전화라도 오면 내가 그놈 아주 혼쭐을 내야겠다. 혹시 너도 편지라도 쓰게 되면 아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혼내준다고 적어라. 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 저는. 준이도 이리 와. 그때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와 할머니를 꼭 안으면서 아마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다음날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버리시려고 몰래 내놓으셨어요. 그 후 저는 할머니, 어머니와 셋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랜 시간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았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딱히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니까 할머니께서는 매우 그립고 걱정되셨을 거고, 어머니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었기에 그 슬픔이 더하셨겠죠. 저는 어렸지만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가지 못했던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두 분 다 늘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두 분 다 밤낮 없이 가게를 꾸리며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죠. 남편이 도망갔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제가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의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하면 아무도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손가락질 하지 못했거든요. 다들 부러워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자리는 어머니께서 채우셨어요. 어머니는 마치 친어머니를 모시듯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할머니께서 잠시 다리를 다쳐 누워 계셨을 때도 어머니는 가게 문을 혼자 열고 닫았어요. 가게를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집에 들러 할머니의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시고 화장실도 모셔다 드렸죠. 동네 사람들도 친자식이어도 저렇게 못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가끔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다. 생각보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그런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 할머니도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느끼셨나 봐요. 그렇게 점점 체념하듯 더 이상 아버지의 소식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정성 어린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커다랗게 걸린 제 이름과 동네 입구에도 제 합격 이야기가 크게 쓰여서 걸렸죠. 온갖 소문들을 들먹이며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너는 왜 똑같이 학교에 다니면서 준이처럼 못하니? 자기 자식을 쥐어박으면서요. 어려운 살림에 학교를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다니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학교 근처에 하숙하면서 철저하게 혼자서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셔야 했죠. 저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부잣집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면서 집으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두 분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 덕분이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한 집이었죠. 준이야, 어머니, 그동안 할머니 모시고 저까지 키우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더욱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고마워, 준이야. 고마워. 엄마가 많이 해준 것도 없는데. 에이, 그런 말씀 말아요.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원래 있던 가게를 정리하고 그동안 두 분이 모은 돈을 합쳐서 집 근처에도 수선집을 열게 되셨어요. 우연히 퇴근길에 보니 지역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글을 몰라 답답해 하시던 할머니가 생각났죠.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준이 왔냐? 네 엄마도 가게 정리하고 이제 출발한단다. 내일 너희 엄마 생일이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오면 같이 먹자. 어머니 생신은 음력이라 나도 자꾸 까먹는데 할머니는 어쩜 이렇게 잘 알아? 내일은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이렇게 급해? 여기 앞에 복지관이랑 같이 큰 건물 있는 거 아시죠? 알지 그럼. 거기서 어르신들 한글 가르쳐주는 한글 교실을 한대. 할머니 글자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다녀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글 교실? 돈 드는 거 아니야? 에이, 무료야, 무료. 내일 전화해볼까요? 나야 좋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한글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이랑도 친해지고 글자를 배우시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배우듯 할머니 성함, 어머니 성함, 제 이름, 라디오, 텔레비전 등등 사소한 것들도 글자로 쓰시면서 자랑하셨죠. 회사 잘 다녀와라. 처음 할머니가 삐뚤빼뚤하게 적어서 저에게 주었던 편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영락없는 어린이 글씨였거든요.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꾹꾹 눌러담아 그거를 쓰셨는지 잘 알기에 저는 할머니가 써주시는 편지마다 모아서 방에 놓아두고는 했어요. 고맙다 경은아, 맨날 사랑해. 한글을 배운 지 2달쯤 되어서 어머니에게 써준 편지였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액자를 사서는 그 편지를 넣어두고 화장대에 올려두시고는 매일같이 들여다보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어를, 그 다음에는 문장을, 이후 더 긴 문장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글자를 읽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제가 퇴근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 퇴근하면서 어머니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니 할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이 못난 계집애야. 아이고. 할머니는 작은 주먹으로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시고 자신의 가슴팍을 치며 우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어쩌자고 이랬어. 어쩌자고. 어머니 어쩌자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편지와 옆에 놓여있는 박스를 들여다보았어요. 박스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아, 어머니는 작은 탄식을 내뱉더니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쩌자고 그랬어? 어쩌자고?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애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그랬어? 어머니, 왜 그랬어? 왜? 대체 왜?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편지를 들어 읽어보았어요. 준이야, 안 돼! 어머니는 말리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내용을 읽고 있었죠. 경원아, 어쩌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너를 만나고 내게는 늘 나쁜 일만 생겼어. 너랑 나는 오히려 서로가 없어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너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가 임신했고 나는 그 여자랑 남은 생을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마음이 없어 우리 부부의 연을 끝냈으면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 놔두고 간다. 어차피 너도 알다시피 돈이 없어 준이를 키우는데 보태주지도 못한다. 그냥 너희 부모가 그랬듯 남편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머니께는 면목이 없다. 나중에라도 자리 잡으면 어머니는 내가 모시러 가겠다고 전해줘. 그리고 절대 나를 찾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을 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저희를 떠난 거였죠. 자신의 어머니도 떠맡긴 채 말이에요. 편지의 내용은 이미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그 존재를 오랫동안 잊고 산 지금 읽어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걸 그 자리에서 처음 읽어보았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눈앞이 아찔했어요. 왜 그랬어, 왜? 네가 내 딸도 아니고 친엄마도 아닌데 뭐하러 저 못난 놈 애미를 이제까지 데리고 살았어? 뭐하러 그랬어? 뭐하러?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집에 일하던 때부터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보다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더 많은걸요. 오히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 정말. 그때도 넌 젊고 이쁜데 다 놔두고 너는 네 인생 살았어야지. 애는 내가 키우도록 놔두고 너는 나갔어야지. 그놈이 아니라 네가 나갔어야지.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야지. 뭐하러 늙은 노인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 뭐하러?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데요. 준이랑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떠안고서 얼마나 힘들었어. 구두가게를 다니던 아버지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 성실히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두를 닦으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노름판을 가게 되었나 봐요. 거기서 비싼 구두를 신는 사람들을 봤대요. 옆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따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자기도 호기심에 몇 번 껴서 게임해봤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짜고 친 건지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큰 돈을 몇 번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게도 차리고 금세 일어날 수 있다고, 자기가 우리 가족들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말렸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계속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말만 하고 집 세고 준이 준비물 값이고 집에 오기만 하면 10원 한 장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노름판에 걸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주신 반지랑 준이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종종 여자 화장품을 옷에 묻히고 들어오고 제 립스틱이나 화장품, 목걸이를 가지고 나가길래 여자가 생겼나 하는 의심은 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나 이런 건 저도 편지를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동안 속이 얼마나 썩었을 거야. 왜 그동안 나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했을 때처럼 잠깐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다시 마음 잡았듯이 지금만 지나면 또 금세 마음 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만 비밀로 하면 된다고, 저만 좀 더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애미한테 말을 했어야지. 상의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준이도 그이가 그런 사람이란 걸 모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좋은 아들, 노력하는 아버지. 두 사람에게는 계속 그렇게 남겨두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준이야.
이렇게 알게 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네가 네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싶었어. 그래도 네 아버지니까.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는 그런 비밀을 모두 숨기고 도박과 여자 문제로 자신에게 빚과 고통만 안겨준 남자의 자식과 어머니를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끝까지 숨긴 채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버리려고 내놓으셨나 봐요. 할머니는 우연히 편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관하신 거였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보냈다던 그 편지들도 사실은 어머니께서 쓰신 거였어요. 처음 아버지가 쓰신 글자와 확연히 다른 편지를 보고 할머니도 알게 되신 거였죠. 어차피 할머니는 글자를 읽으실 줄 모르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반듯한 글씨로 한자씩 정성을 다해 가짜 편지를 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지내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다들 건강은 괜찮은지. 사실은 어머니의 애정이 어린 마음들이 마치 아버지의 사랑인 양 쓰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었어요. 서로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듣기 전까지 어느 날 제 어린 시절에서 사라져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차마 어머니에게는 물어볼 수 없었죠. 혼자서라도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볼까 했지만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막연히 미국이라는 이야기만 했기에 찾아볼 방법도 막막했어요. 그렇게 가끔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알고 나니 찾아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관해 물어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다면 어머니의 가슴만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와 어머니, 할머니를 두고 나가서 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저희 세 사람이 함께하며 쌓은 탄탄한 가족의 정과 사랑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고요. 이런 모든 여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어머니가 새삼 대단해 보였어요. 철없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거든요. 자식도 부모도 두고 떠난 아버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네요. 홀로 아들과 할머니를 모시고 산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어머니로 며느리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고마움을 어떻게 해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바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버리셨죠. 난 저런 자식 둔 적 없다. 저런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속썩였던 만큼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부모님 없이 자라던 자신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할머니를 말렸어요. 의지에 불타서 할머니는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러다 병날까 걱정되어 말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강경하게 거절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두 분을 위해서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어머니가 그동안 노력하신 것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보답해드리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이 비밀이 밝혀질까봐 늘 마음 한 곳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혹시나 아버지의 빚쟁이라도 집 앞에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셨대요. 언제든 아버지가 나타나서 갑자기 돈, 아들, 할머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는 그렇게 떠난 뒤에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런 미움 다 너 스스로 힘들게 만들 뿐이야. 나쁜 사람 맞지.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이고. 너 태어났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 제가 아버지를 미워할 때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그저 마음이 약했을 뿐이라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했었다고요. 저는 아마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순 없을 거예요. 제 그릇보다 어머니는 훨씬 그릇이 큰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되기 위해 노력은 하려고 해요. 훌륭한 학벌, 잘 나가는 직장보다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던 것은 따뜻한 마음과 인성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미워지고 싫어질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려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요. 할머니는 한글 학교를 수료하고 어머니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쓰기 수업을 듣고 계세요. 두 분 다 워낙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셔서인지 재밌게 배우시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랑 딸이 같이 수업 듣나 봐요. 좋겠다. 너무 부럽네. 센터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녀 사이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참 곱죠?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예쁜지 몰라요. 글씨도 아주 예뻐요.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우리 딸 글이 아주 좋다고 칭찬도 하더라니까요. 할머니는 오해를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즘은 어디 갈 때마다 어머니를 우리 딸, 우리 아가 라고 부르시고는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호칭이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싫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부르는 어머니의 호칭에도 예전과 다른 더 친밀한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두 분은 웬만한 모녀 사이보다 더 끈끈한 애정을 자랑하고 계세요. 아들이자 손자인 제가 낄 자리가 없을 만큼요. 가끔은 나만 빼고 서운하다며 애교 섞인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 웃어버리시곤 하죠. 두 분은 요즘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어찌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그동안 배운 글솜씨를 이용해 손수건이나 셔츠에 자수를 넣어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물건이 팔릴 때마다 구입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편지로 써서 보내드려요. 물론 편지는 할머니가 쓰고 계세요. 애써 배운 글솜씨를 아껴두기 싫다면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가 예쁘고 귀엽다고도 해주시고 마치 자기 할머니에게 편지를 받은 것 같다며 감동적이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쪽이든 편지를 쓰는 할머니도 받는 고객들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숨겨졌던 엄청난 비밀이 폭탄처럼 터져버렸지만 그 폭탄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가깝게 만들었죠. 어쩌면 때로는 밝혀져서 더 나은 비밀도 있는 법인가 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요. 하다못해 점심 메뉴 하나도 선택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여전히 그때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으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봐요. 할머니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상상도 하고요.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예 다를 수도 있죠.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선택이 옳은지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다만 어머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젊은 나이였기에 할머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두고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큰 희생을 결정한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껴주었던 할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두 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앞으로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와 할머니께 오랜만에 제가 편지를 써야겠어요. 사연을 쓰면서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을 이번에는 두 분께 전해보려고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오늘은 제가 편지에 담아 표현해야겠네요. 할머니, 어머니 감사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더 많이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